자, 증권거래를 관리하는 제도로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통거래는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하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하는 그런 보통거래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주문을 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체결이 됐어요. 주문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체결되는 건 아니죠. 주문을 내어도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겠다고 주문했는데 하루 종일 5만 5천 원 이상에서 거래됐다면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5만 6천 원에 사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이 5만 6천 원이 돼가지고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3일째 되는 날에 증권과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고 내일이 20일이고 그 다음날이 21일이다. 오늘 주문했는데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이때 내 돈이 빠져나가고 그 주식이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거래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거래가 이래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결제가 됐으면 오늘 그냥 주고 파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당일 결제 거래예요. 이것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에 증권과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인데 국공채나 회사채 이런 일부 채권 거래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거래 제도입니다. 신용거래 제도. 신용거래라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면은 그걸 신용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권회사는 융자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용융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매수. 이거는 신용융자 또는 신용이라면 빼기도 하고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용매수가 되는 거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융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치 주문을 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만 원을 빌려서 사는 거죠. 그것을 신용매수라고 합니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신용융자. 그거는 이제 돈을 빌리는 거고요. 주식을 빌리는 건 어떻습니까? 주식을 빌리는 거는 주식을 빌리는 것은 주식을 왜 빌려요? 고객이 아까 돈은 왜 빌렸죠? 주식을 사는 데 쓰려고 빌린 거죠.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산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돈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위탁계좌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을 빌린다고 해봐요. 그럼 주식을 빌리는 사람이 왜 빌립니까? 매각하려고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있지도 않으면서 매각한다고 해서 공매라고 그래요. 없는데 매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공매도라는 말까지 써요. 공매도. 그런데 이거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주라고 한다. 이게 대주. 임대할 때 대자의 주. 그래서 주식을 빌려준다. 그럼 신용거래를 했을 경우에 상환하는 원칙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빌린 대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 되고 주식을 빌렸으면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용거래에 대한 상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주식으로 갖거나 주식을 빌려놓고 돈으로 갖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신용매수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신용매수는 그러면 언제 신용매수를 할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 돈이 부족한 경우. 그때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저 주식이 틀림없이 오를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100만 원밖에 없어서 100만 원어치 사면은 이익을 보긴 하는데 너무 적어. 그래서 200만 원어치 사고 싶어. 그래서 좀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싶어. 그러면은 100만 원을 더 빌려야죠.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빌려서 그 2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 그게 바로 신용매수입니다. 나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을 빌려서 사겠다. 그거는 안 빌려줘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줘요. 신용매수의 사례를 봐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그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으로 2만 원짜리 주식 10주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3만 원이 됐어요. 또는 주가가 1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이런 경우에 투자자의 손익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주가가 3만 원이 된 경우에는 주식의 매각 금액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만 원에 대해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300만 원이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고 나면은 내 돈은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잖아요.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렇지만 주식 가격은 2만 원에 샀던 것이 3만 원이 됐으니까 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50%밖에 안 올랐지만 이 사람은 돈이 2배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더 크죠.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주식 매각 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00원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근데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갖고 나면은 내 돈은 하나도 없어요. 주가는 2만 원에서 10,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50% 내렸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은 한 푼도 없어져서 날아갔으니까 100% 손실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용 매수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에서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렛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요만큼 50% 움직였지만 여기서는 100% 움직였다. 그래서 레버리지, 요 지렛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그만 변동폭이 여기서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공매를 봅시다, 이번에는. 공매는 아까 주식을 빌려서 매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언제 공매를 하냐? 주가가 곧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주식을 사면은 어떡합니까? 손해보죠. 그럼 주식을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볼 일도 없고 이익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면은 공매를 해요. 주식을 빌려서 매각을 해. 그래 놓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사가지고 주식을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돈을 상환해야 되고 주식을 빌렸으면 주식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사례를 한번 봅시다. 공매의 사례입니다. 2만 원짜리 100주를 공매했어요. 주가가 10,000원이 된 경우와 주가가 3만 원이 된 경우 투자자의 손익을 계산해 보자. 주가가 3만 원이 됐다고 봅시다. 아니, 먼저 계획대로 주가가 10,000원으로 하락한 경우를 봐요. 이 사람이 공매를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주가가 10,000원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의 그 매각 금액
2만 원어치 100주를 공매했다고 그랬으니까 2만 원짜리 100주를. 그러면은 내가 그 100주를 빌려서 바로 매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기간 후에 주가가 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아까 내가 100주를 빌렸다고 했잖아요. 100주를 만 원에 사가지고 갚으면 얼마가 들어가요? 100만 원이 들잖아요. 1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마련해 놓은 중에 100만 원만 썼으니까 나는 1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 돈 한 푼도 없이 10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50% 내려서 이 투자자는 자기 돈이 하나도 없이도 1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돼요. 어떻게 하니까? 주가가 예상대로 내리니까. 그런데 주가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주를 공매했는데 주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을 올랐다라고 봅시다. 이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러면은 이때의 투자자의 손익은 어떻게 될까? 이때 투자자는 자기도 주식을 공매해서 200만 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될 때는 주식 100주를 갚아야 돼요. 근데 주가가 3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3만 원이 됐으면은 100주를 갚으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한 돈 200만 원에다가 자기 돈 100만 원까지 합쳐서 투자를,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50% 올랐지만, 이 사람은 100만 원의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공매도 바로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요. 신용 매수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요. 뭐든지,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빌리거나 이러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공매나 신용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용거래의 효과를 볼까요? 신용거래의 효과.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은 투자 대상의 가격 변동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바로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지렛대 효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신용거래의 실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신용거래의 실제 사례에서 먼저 제가 설명할 게 신용거래 보증금이에요. 아까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빌려줄 때는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일정한 금액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보통은 증권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매매 대금의 60% 수준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3만 원짜리 주식 100주를 사려고 해요. 그럼 3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그렇게 없어. 그래서 신용 매수로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 사는데 60% 수준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60% 수준의 돈이면은 180만 원이 되는 거죠. 180만 원이 계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20만 원을 빌려서 300만 원어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매수를 하려면은 신용거래 보증금이 있어야 신용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신용거래 보증금이 여기는 이제 60%라니까 180만 원의 계좌에 180만 원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0주, 3만 원짜리 100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빌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 원고안이 신용 매수로 산 주식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은 주식 평가액이 120만 원보다 작을 수 있죠. 120만 원 뭐예요?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 알겠죠?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신용 매수로 산 주식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은. 그럴 때는 증권회사는 신용 매수한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큼을 평가액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신용 매수한 투자자에게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큼의 평가액을 계속 유지하게. 그러니까 120만 원을 돈을 빌렸잖아요. 그 사례의 경우. 그러면은 120만 원의 담보 유지 비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204만 원이 됩니다. 204만 원. 그런데 요 204만 원은 바로 이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그 예금이고 120만 원의 1.7배에 대한 204만 원이 담보 유지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204만 원은 이 반환 돈을 낸 사람들의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좀 정리해 봅시다. 담보 유지 비율이 바로 빌린 돈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그 몇 퍼센트라는 것이 담보 유지 비율이고 그 빌린 돈의 몇 퍼센트를 곱해서 금액이 나온 거, 이 204만 원이 담보 유지 비용이 됩니다. 담보 유지 비용. 근데 주식 평가액이 담보 유지 비용보다 낮아지면은 아까 담보 유지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0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204만 원보다 낮아지면은 증권회사는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연락한 것을 마진콜이라고 한다. 추가 보증금. 만약 3만 원짜리 주식이 하락을 해도 2만 5천 원이 되면은 평가액은 250만 원이 되니까 얘는 담보 유지 비율 204%보다 높음으로 추가 보증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네. 다시 만약 3만 원짜리 주식이 하락을 해서 2만 5천 원이 됐다고 그럴 거야. 그럼 평가액이 100주니까 2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담보 유지 비율이 아까 애초에 맡긴 돈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70%라고 했죠? 170%. 그래서 170%로 보니까 170%로 적용을 해보니까 204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204만 원. 아까 204만 원. 17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4만 원이니까 170%는 담보 유지 비율, 204만 원은 담보 유지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담보 유지 비용보다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면은 야, 너 보증금이 부족하니까 보증금을 더 넣어라 해서 추가 보증금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연락 오는 것을 마진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3만 원짜리 주식이 하락을 해서 2만 5천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평가액이 250만 원이니까 이건 204만 원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보증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2만 5천 원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7천 원 더 떨어져서 18,000원이 됐다고 하면은 주식 평가액이 18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4만 원보다 24만 원 적잖아요. 그러니까 요 24만 원만큼을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돼. 그래야 보험회사가 제대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니라 증권회사가 이제 제대로 일을 한 거죠. 신용거래의 실제로 반대매매와 깡통계좌를 마저 얘기해 봅시다. 추가 보증금을 냈으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냥 계속 갖고 있을 때. 근데 되게 이렇게 그 빚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 여윳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보증금을 내라고 연락이 와도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증권회사는 증권에서도 120만 원과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진콜을 주었다가 그게 추가 보증금이 납부가 안 되면은 증권회사가 임의로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그냥 내다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전에 그 위탁 증거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반대 거래의 결과로 잔고가 0이 된 계좌를 깡통 계좌라고 합니다. 깡통 계좌. 우리가 보통 깡통 계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깡통 계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3만 원짜리 주식이 12,000원이 되면 주식 평가액은 12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증권회사가 빌려준 120만 원보다 180만 원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반대 매매를 하고 그 계좌는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주식을 빌려줬을 때 또는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 비용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와 이자 비용까지 얘기하면은 그 고려를 하게 되면은 12,00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이 계좌가 깡통 계좌가 되는 겁니다. 신용거래가 그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다고 해서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뭐 단점만 있는 제도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제도도 없어요. 장점은 이러하고 단점은 이러하니까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먼저 시장 전체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증권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데에 가격을 참조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이제 공정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 가격이 지금 형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는, 신용거래를 해서 부정적 효과는 증권 시장이 과열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살 사람이 돈을 빌려서도 사고, 또 주식이 없으면은 팔 것도 없는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래가지고 증권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화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투자금 전액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거래를 하지 않고 자기 자금만으로 매입하면은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회복할 수 있지만 신용거래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다. 자, 그러니까 시장 전체 측면에서 장단점, 개인적 측면에서 장단점. 개인은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다. 위험하다. 왜냐면은 신용 거래를 하지 않으면 자기 돈만 가지고 가라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날리는 경우는 없어요. 날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봅시다. 이런 게 만약에 아까 그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걸 볼까요?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빌려서 그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내가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만큼만 안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제 증권회사가 나한테 마진콜을 보내고, 그런데 내가 응하지 못하면은 그 반대 거래를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자기의 돈을 회수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용
거래의 그 레버리지 효과를 설명을 하는 거죠. 반대 매매와 깡통 계좌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신용거래의 그 장단점은 뭐냐? 아까 그 얘기했듯이 시장 전체의 장단점과 개인적 측면의 장단점, 이거는 아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거래가 이제 그 신용 매수와 공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용 매수와 공매도를 기관 투자가, 우리 주식 시장에는 이제 투자가가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이렇게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나 이런 신용거래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어렵습니다. 공매도가. 신용매수는 돼요. 그런데 공매도가 안 돼요. 근데 한쪽으로는 되고 한쪽으로 안 되고,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양쪽으로 다 되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증권시장에 가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이익을 낸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저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불공정한 거죠. 이런 신용거래를 좀 그 규제를 해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은 신용거래 전체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특정한 건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만 개별적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 규제는 증권 당국에서 증권시장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증금률, 담보유지 비율 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이 나빠.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금률을 낮춰야죠. 그죠? 그래야 적은 돈 가지고도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을 낮춰야 돼요. 또 담보유지 비율도 낮춰야죠. 왜냐면은 담보유지 비율을 높여놓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바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담보유지 비율이 좀 낮으면은 그 주가가 떨어져도 좀 더 버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면적 규제에서 증권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은 보증금률도 올리고 담보유지 비율도 높여야 되고, 과열된 증권시장을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보증금률도 낮추고 담보유지 비율도 다시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그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시키려면은 보증금률을 낮추고 담보유지 비율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과열된 증권시장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보증금률도 높여야 되고 담보유지 비율도 높여야 된다. 됐네요. 좀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개별적 규제는 증권 주식 종목, 특정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투기 세력들이 그 삼성전자는 워낙 거래량이 많고 큰 회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 조그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작전 세력들이 투기적인 그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못하게 정부가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규제라는 것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증권 거래를 하려면은 일단 위탁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위탁 증거금을 예측을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수량가가 아니고 수량과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수량과 가격을 제시해야 돼요. 두 번째, 1인 매매는 제한된 경우에만 고객이 결정한 종목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수량, 가격, 매매 시기를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정한 뭐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해서 5종목 내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종목은 그래도 반드시 고객이 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량, 가격, 매매 시기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증권 가격은 가격 우선의 원칙, 또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증권 가격이 계속 체결이 되면서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가격 제한폭 제도가 없고 거래 중단 제도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폭 제도가 15%가 아니고 30%예요, 30%. 30%와 거래 중단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거래 중단 제도는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가 있는데 사이드카보다 서킷 브레이커, 이건 CB라고 해요. 서킷 브레이커가 훨씬 더 심각한 주가 변동의 상황에서 발동이 된다. 증권 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가 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는 사거나 팔 때 다 내지만 증권 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냅니다. 신용거래는 증권회사로부터 돈이나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건데 돈을 빌리면 신용매수라고 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면 공매라고 합니다. 신용거래는 그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을 확대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원금을 회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차 내용이고 5주차 내용이고 6주차에서는 주식 시세와 자금 동향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주차에서는 주식 시세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증시 주변 자금으로 고객 예탁금, 유탁자 미수금, 신용융자 잔고, 대주 잔고 이런 걸 공부하고 또 거래량 회전율, 거래대금 회전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의 본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5주차의 문제 중심 강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